아내와 일찍 사별한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가슴 아픈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박정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간 중견건설회사를 일구며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죠.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골프장 회원권도 여러 개 보유했습니다. 제 아내 김영숙과 함께 세 자녀를 모두 명문대에 보냈고요. 여보, 우리 준호가 이번에 투자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대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네. 미연이도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태우는 병원장이 됐으니 자식 농사는 완벽하게 지었군.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정석 씨, 오늘 저녁에 미연이네 가족이 온다고 했죠? 그래, 손주들도 오니까 영숙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요. 알았어요. 맛있게 해줄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가슴을 부여잡더니 제 손을 놓쳤어요. 표정이 일그러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아내는 대답도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고 아내는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자녀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장남 준호, 차남 태호, 딸 미연이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왔어요.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준호의 아내가 물었죠. 그 말에 순간 의아했지만 너무 당황한 상태라 대답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낼 테니까. 수술은 진행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주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울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상속분이 있을 텐데. 미연이 대답했죠.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퍼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부회장 김준영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준영은 제 오랜 친구의 아들로 10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해왔죠.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접적으로 말해봐. 부영건설과의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영건설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였어요. 해외 프로젝트에는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고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회사를 비운 사이 김준영이 제 직인을 사용해 위험한 투자를 단행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별도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부영건설과의 계약도 제 새 회사로 가져갔고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68살의 나이에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의지도 많이 꺾여 있었죠. 그날 저녁 자녀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아,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투자 전문가니까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볼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연 역시 위로했죠.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회사 일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자녀들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어요. 준호는 회사 장부를 검토한 후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회사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호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미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정석 씨,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었고 골프장 회원권과 차량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잠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미연이 제안했지만 다음 날 전화에서는 미안하다며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강남에서 노원구의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5평 원룸으로요. 벽에는 아내의 사진 한 장만 걸어두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저녁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빚쟁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석 씨, 이자라도 갚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원룸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녀들의 냉담한 태도였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결국 제가 그의 회사 근처로 찾아갔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아버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가 경영을 잘못해서 파산한 거잖아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식당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으로 태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번듯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태호는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태호야, 아빠가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병원 운영하느라 바빠요. 요즘 환자들도 많고 대출도 많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미연아, 아빠다. 좀 만나자. 다음 날 강남의 카페에서 미연을 만났습니다. 예쁜 옷차림의 미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30분만 있을 수 있어요. 미연아, 아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미연은 제 말을 자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아버지는 알아서 사셔야죠. 저희도 살기 바빠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무작정 걸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고 혼자 명절을 보내기 싫어
장남 준호의 집을 찾아갔어요. 선물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네요. 냉랭한 인사에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추석인데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 며느리 수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 벌어진 일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빈털터리면서 뭘 바라고 오셨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 방해해서 이제 가마. 아무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 씨,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소?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월세 독촉장이 또 왔습니다. 세 번째 경고였죠. 주인은 전화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주까지 내지 않으면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 편의점, 음식점, 10곳이 넘는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우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할아버지, 이 일은 체력이 필요해서.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평생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허드렛일 하나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결국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 공용 화장실, 부엌도 없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죠. 영숙 씨,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소. 아내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처음 며칠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5번째 날,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4시간 일하고 3만 원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온종일 카트를 밀고 다니며 정리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뼈아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선물해준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우리의 3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었는데 고작 50만 원에 맡겨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세가 이래요. 전당포 주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밀린 고시원비를 내고 식료품을 조금 샀어요. 이런 생활이 2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가끔은 전단지 배포, 가끔은 주차 관리, 때로는 슈퍼마켓 물건 나르는 일, 그날 일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나이 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던 저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가 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돈은 없었으니까요. 약만 처방받아 나왔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죠. 준호야, 아빠가 많이 아프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니? 태호야, 의사인 내가 아빠 좀 봐줄 수 없겠니? 미연아,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연락 좀 해줘.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하러 가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제 끝인가 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30년 전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했던 최기철입니다. 눈을 겨우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옆에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집입니다. 사장님이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응급 처치받고 모셔왔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최기철, 30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기철 씨, 어떻게 날 알아봤지? 최기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변하셨지만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 같은 말단 직원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는데 30년 전 몇 개월 일했던 직원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준다니 고맙네. 하지만 난 이제 갈 곳이 있어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최기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최기철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단정한 3층 건물이었죠. 1층은 작은 공장, 2층은 사무실, 3층이 주거 공간이었어요. 저는 전통 장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20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최기철의 아내 박순자 씨도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박 사장님, 밥 먹어야죠. 영양 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들려오는 목소리에 아들 민우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박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첫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최기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공장 건물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그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업에 평생 몸담았던 저는 반가웠습니다. 최기철의 공장을 둘러보며 여러 조언을 해줬어요. 여기 벽은 보강이 필요하고 환기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 같네. 장류 공장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니까. 최기철은 제 조언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건설 회사 사장이셨으니. 그날 저녁 최기철 부부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계속 머무르시는 게 어떨까요? 3층에 방도 남고 저희도 사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나? 난 이제 늙은이인데 사장님, 저보다 10살 많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자산입니다. 그렇게 저는 최기철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공장 리모델링을 직접 돕기 시작했어요. 설계도를 그리고 공사업체와 상담하며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문 분야에서 일하니 활력이 돌았죠. 박 사장님, 덕분에 공사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최기철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오히려 난 이렇게 있을 곳을 준 자네에게 더 고마워. 리모델링이 끝난 공장은 훨씬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생산량은 30% 증가했고 작업 환경도 개선됐어요. 최기철은 기뻐하며 저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는 저희 사업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된장, 간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장류 사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가 만들던 장맛이 문득 떠올랐어요. 기철 씨, 내 할머니는 장을 담글 때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 매주에 볶은 귀리를 섞었지. 그러면 냄새가 좋아지고 맛도 깊어진다고 하셨어. 최기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최기철의 장류 사업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방법들, 어릴 적 기억 속 맛을 재현하려 노력했죠.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집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최기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에서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철의 집에서 지내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장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장류 제조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 묵직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뚜껑을 열자 오래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최기철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5년 된 된장입니다. 실험용으로 담가놨는데 잊고 있었네요. 맛을 보자 깊은 풍미가 혀끝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어요. 기철 씨, 이 된장에 뭔가를 더하면 특별한 맛이 날 것 같아. 내 할머니는 청국장에 특별한 약초를 넣어 만드셨어.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 호기심 많은 최기철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떤 약초를 쓰셨나요? 엄나무 껍질과 더덕이었지. 그리고 매실청을 조금 넣었어. 우리는 제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된장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할머니의 맛에 가까운 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최기철은 맛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던 맛이 이랬어. 깊고 풍부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하지. 최기철의 아들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상품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비법장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기철과 그의 가족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박 사장님,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비법장이라는 브랜드로 소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패키지에 제 사진도 넣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최기철 가족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첫 제품들은 근처 유기농 매장 몇 곳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주에 모든 재고가 완판된 것입니다. 매장 주인들은 더 많은 수량을 요청했고 구매자들의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된장은 뭔가 달라요.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먹던 맛이 나요. 간장도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 달 후 지역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작은 부스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부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제품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전통 방식에 현대적인 건강 요소를 더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비법을 담았죠. 한 대형 마트 바이어가 우리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납품 가능하신가요? 최기철과 저는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큰 기회였어요. 회의 후 계약이 성사되었고 할아버지의 비법장은 서울 지역 10개의 대형 마트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늘려야 했어요. 최기철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우리 제품의 주역이 되셨으니 정식으로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도 드리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에서 다시 일하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고맙네, 기철 씨.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 씨, 보고 있소?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있소.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더 많은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청국장, 고추장, 쌈장. 할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기억을 되살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각각의 제품에는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추장은 내가 10살 때 할머니가 담그시던 거야. 볶은 쌀가루와 산에서 딴 송이버섯을 넣었지. 모든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에 관심 있는 젊은 층부터 전통 맛을 그리워하는 노년층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생겨났어요. 제 인생이 68배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법장이 시장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형 마트 10곳에서 시작한 판매는 이제 전국 50개 매장으로 확대되었고 매출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기철의 작은 공장은 이제 3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어느 날 한 방송사 PD가 찾아왔습니다. 박정석님,
인생의 이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68배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장인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불행한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최기철 가족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장을 만드는 과정, 최기철 가족과 지내는 모습, 그리고 제 과거 이야기까지 모두 담겼어요. 부도난 회사, 자식들의 배신, 노숙자 생활, 그 모든 순간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재산이 사라지자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잠시 만났던 직원이 저를 구해주었죠. 이게 진정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할아버지의 비법장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고 온라인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해외 수출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최기철의 말에 놀라웠습니다. 해외 수출이라니, 제 장이 세계로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사는 급성장했고 최기철은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어주세요. 사장님 없이는 이 성공이 불가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에서 이제는 성공한 기업의 공동대표가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나? 난 이제 69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장님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비법장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갖게 되고 명함도 만들었어요. 명함에 대표이사 박정석이라고 적힌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숙 씨, 보고 있나? 내가 다시 사장이 되었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태우도 병원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미연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심을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을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 투자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할아버지의 비법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수익성이 좋아 보이네요. 태호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병원이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렸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미연마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게 됐어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높은 급여로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여전히 돈만 바라는 자식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변함없는 태도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진정한 가족으로 삼아야 할지 알게 된 것이죠. 준호, 태우, 미연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최기철 가족도 함께였어요. 다들 왔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모였어. 자식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 회사 지분이나 돈을 줄 거라 생각했겠죠. 먼저 소개할 사람이 있구나. 이분은 최기철 씨. 30년 전 우리 회사에서 3개월 일한 직원이었어. 내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날 구해주셨지. 준호가 무례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회사 일부터 얘기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 회사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난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법장의 지분 60%를 최기철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머지 40% 중 30%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10%만 내가 갖기로 했어.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날 돌봐준 사람이 너희였나? 태호가 항변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래, 그랬겠지.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기철 씨 가족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날 받아줬어.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배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추석에 찾아갔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이제 빈털터리면서 뭘 바라고 오셨어요? 라고 하지 않았나?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왜 내 전화에 답하지 않았지? 내가 고시원에서 살 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 미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성공하자 돈만 보고 다시 왔어. 내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 너희처럼 재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대신 최기철 가족과 더 끈끈한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법장은 계속 성장했고 2년 후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해외 수출도 본격화되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기철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회사가 상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줄이야.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보니 준호의 투자회사가 파산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태호의 병원도 의료사고로 폐업 위기에 처했고 미연은 취업 난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수심이 생길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니까요. 이른 생일에 최기철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새 삶을 선물 받은 건지, 제가 선물한 건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 셈이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 씨, 보고 있소? 내가 다시 일어섰소. 이제는 진짜 가족도 생겼고, 행복하오. 걱정 마시오. 이것이 제 인생의 이막입니다. 68배 모든 것을 잃고 시작한 새로운 이야기. 결국 성공은 나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종종 강연도 합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60 넘어서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71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합니다. 최기철의 손자에게 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